자, 오늘부터는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대목이죠. 이 첫 번째 표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지. 근데 전쟁 도중에, 2차 대전 도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일본의 침략을 상하이까지 받으면서 일본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일본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납니다. 일본이 1931년에 상하이 사변으로 상하이를 머문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윤병길 의사가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조작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으니까 31년에 32년에 떠나죠.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 갔다가 창사 갔다가 광저우 갔다가 중국 각지를 떠돌다가 1940년에 어디에 정착을 하냐고 나왔냐면 충칭이지.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 시대, 그 다음에 충칭 시대 이렇게 여기는 잠깐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창사나 광저우 이런 데는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가 상하이 시대, 40년부터는 충칭 시대라고 볼 겁니다.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45년의 광복을 맞이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부터 45년에는 충칭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대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해서 이게 45년 11월 달의 사진인가 보죠. 왜냐하면 광복되고 나서 바로 못 들어왔어요.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국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기 전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는 3단원이고 작게는 6단원인 3-6 광복을 위한 노력의 첫 번째 내용.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우리 아직 40년대 안 갔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40년대까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본 거야.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든지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경우는 일본의 통치 방법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는 우리가 20년대까지 봤으니까 30년대부터 다시 독립운동사로 보는 겁니다. 독립운동사로서는 다시 30년대. 큰 연표를 보면 35년, 36년, 38년, 40년까지 30년대 네모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1930년대 이 파트에서는 특히 국외, 국내 말고 국외의 민족운동을 볼 겁니다. 민족운동. 1930년대 해외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우리가 1920년대 국외 민족운동으로는 무장독립운동을 쭉 봤었죠. 봉오동 전투부터 쭉 해서 우리가 참정신 만들어지는 것까지 쭉 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 보면 자, 1931년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죠.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독립군 세력은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 공동의 적이라는 일본을 두게 된 거지. 그래서 중국군과 함께 연합을 하는 연합작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1930년대 국외 무장독립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다? 얘입니다. 한중연합작전.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1930년대 초, 1930년대 전반기, 30년대 전반기 무장독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은 중국군과의 연합, 한중연합작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위치별로 북만주, 남만주,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눠서 또 봐야 됩니다. 먼저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다 네모하세요. 자, 먼저 장소는 북만주, 대표자는 지청천 장군, 주요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지. 자, 이들이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자, 이제 번호 매기면 됩니다. 지청천과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함께 치렀던 전투들, 상통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여기 동경선까지.
선생님은 하나 더 두면 사도하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일단 안 나와서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외웁니까? 쌍대동이죠. 쌍대동.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는 지청선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쌍이죠. 한쌍. 한국 독립군이니까 한쌍, 대동. 아니면 한쌍, 동대. 뭐, 여러분이 알아서 외우세요. 한쌍의 큰 동쪽, 한쌍, 대동. 말이 안 되게 외우세요.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예전에 선생님은 쌍대, 사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나온 것만 봅니다. 한국 독립군. 한국으로 시작하면 민족주의 계열, 조선으로 시작하면 사회주의 계열이 90% 했잖아. 그래요. 그럼 이번엔 다시 위치 남만주 메모하시고요. 남만주에서는 누가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자 조선혁명군 사회주의 맞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이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함께 자 뭐 나와요? 영릉과 흥경성. 그래서 사실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조영흥 사람 이름이야. 조영흥 영릉과 흥경성. 영흥 신계가 있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영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정말 잘 나요. 위치가 북쪽이죠. 북만주, 한쌍, 대동. 그 다음에 여기 남만주 사람 이름 조영흥.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뭐야? 둘 다 한중 연합작전이지. 그러면 한국 독립군이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중국군도 어떤 애들이야? 중국 민족주의 계열, 국민당 계열입니다. 중국 국민당 계열의 군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항일 무장 세력인데 써놔요. 중국군 중에서도 중국 국민당 계열.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여기 중국 공산당 계열과 중국도 나눠져 있어요.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독립군들과 함께 싸웠고 한국 독립군은 중국 국민당 계열의 역시 중국 독립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1930년대 초입니다. 초 아직 1930년대 초 한중 연합작전. 얘는 한 문제 나오죠.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중 연합작전이 가능했던 게 뭐라고 그 이유가 여기입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북만주, 남만주가 다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중국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중국군과 한중연합작전을 벌여서 싸웠지만 일본이 수립한 괴뢰 국가인 즉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요. 거기다가 만주 국가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건 당연히 이름은 만주국이지만 왜 괴뢰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괴뢰 국가는 이름만 있어. 실질적으로 통치는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주국에 예전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우두머리로 앉혔는데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만주국의 겉모습으로는 지도자지만 꼭두각시예요. 일본의 꼭두각시. 그래서 괴뢰국가, 괴뢰정부 이렇게 말합니다. 만주국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국 항일 무장 세력의 활동은 위축되었고 당연하죠. 여기다 만주국을 세우고 꼭두각시를 앉혀놓고 일본이 통치하고 일본이 지배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 독립군이라든지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중국의 독립군 세력 같은 경우는 다 탄압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활동이 위축된 겁니다. 그리고 독립군 세력의 투쟁 여건도 점차 악화됐다. 뭐가 생기고 나서부터 만주국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독립 활동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지청천을 기록한 한국 독립군의 일부는 중국 관내, 선생님이 예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중국 관내라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쯤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은 중국 바깥이라고 그러고 안쪽을 뭐라고 불러서 중국 관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즉 만리장성 안쪽, 예전에 중국이 말한 중국 본토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전사한 후에
세력이 크게 약해졌으나 3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즉 아까 말했지만 이 조선혁명군은 사회주의 계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가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동북 항일 연군이 뭐냐면 줄임말이잖아. 동북지방에서 이거 봐봐요. 동북지방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연합군대라는 뜻입니다. 연합군대이기 때문에 국적이 중국인이든 조선이든 상관없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물론 이건 중국이 만든 거죠.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독립군 계열들이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양세봉 장군의 흉상이 중국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그 유명한 쓰리봉이 있죠. 쓰리봉. 첫 번째는 김원봉. 와, 의열단 단장이자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김원봉 선생님, 그 다음에 김두봉 선생님,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양세봉 선생님. 원봉, 두봉, 세봉.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사의 쓰리봉이라고 불러요. 원, 투, 쓰리. 원봉, 두봉, 세봉. 안 까먹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어떤 학생들도 웬만하면 까먹는데 얘는 안 까먹어.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게 약산 김원봉 선생님과 양세봉 선생님 배웠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누구? 김두봉. 나올 거예요. 독립운동사의 쓰리봉. 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원봉, 두봉, 세봉. 자, 그 중에 양세봉 선생님은 지금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조선혁명군의 일부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동북 항일 연군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마무리됐으니까 두 번째는 다시 동북 항일 연군부터 출발을 하죠. 만주 지역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각지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자, 유격대라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1933년 중국 공산당은 이들 조직을 규합하여 그러니까 소규모로 활동했던 유격대들을 규합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게 동북인민혁명군이고 다시 이것을 동북인민혁명군은 다시 동북항일연군. 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봐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대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만든 이 동북항일연군에 조선인 사회주의자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인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갔던 얘기입니다. 한편 1936년 동북항일연군에서도 특히 조선인들, 한인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 한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까지 포괄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반일민족 통일전선단체인 뭐가 나옵니까? 얘는 중요하죠. 왜? 이건 조선인들만 만든 거예요. 조선인들끼리 만든 거지. 조선인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공산주의자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누구까지 들어가? 조선인 민족주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뭐야 이거야? 네?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인 거야. 사회주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민족주의자들까지 포괄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일 전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간의 같은 느낌이 나죠. 좌우 합작. 아시겠어요? 신간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했던 거잖아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만주에서 반일 민족 통일전선 단체인 조국광복회가 나왔어. 그러니까 조국광복회를 주도한 애들은 누구야? 동북항일연군의 한인 간부들이 아닌 동북항일연군을 중국 애들이 만든 건데 거기에는 조선인들이 주축이 돼서 민족주의까지 포괄해서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조국광복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언제요? 36년. 자, 결성했다. 1937년에는 이 조국광복회 소속의 일부 유격대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일부 유격대가 함경남도 보천보에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게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입니다.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국광복회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37년 6월 5일자 신문을 보면 동아일보는 김일성 일파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도했다.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김일성.
자,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 지금인가요? 헷갈리네요. 김정은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되죠. 그 김일성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회 보천보 전투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항일연군, 조국 광복회, 보천보 전투. 그러나 30년대 김일성 주쳤고요. 보천보에 그러나 30년대 후반 일본군의 대공세로 동북 항일 연군은 크게 약해졌고 남은 세력의 대부분은 1940년 무렵엔 다 소련 연해주로 이동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소련이었겠죠.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아직 중국은 계속 전쟁 중이니까요. 연해주로 김일성도 연해주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사실 전투의 시작은 사회주의와 전투의 시작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때 실패하고 나서 바로 소련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의 어떤 계열을 따지자면 걔는 소련파예요. 소련에서 오래 활동하고 1945년 해방됐을 때 소련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김일성이 나중에 보이겠지만 걔는 소련파이기 때문에 이 만주나 연해주 쪽, 특히 소련 특히 연해주 쪽에서 활동했던 정통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 같은 세력들을 다 김일성이 숙청합니다. 네. 다음 이번엔 조선민족혁명당이 통일전선 처음 한번 나왔었어. 통일전선 조국 광복회도 일종의 통일전선이었어요. 통일전선이라는 얘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합쳤다는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조선민족혁명당 통일전선을 형성하다라는 부분 한번 보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만주에서 활동했던 무장 세력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독립군은 자 이제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일단. 만주가 어려워졌을 때 대부분의 독립군은 중국 관내 즉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나눠서 소규모 전투를 하다 보니 효율이 별로 없다. 그러니 전선을 하나로 하자. 규모를 키우자. 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전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결과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되고 혹시 기억나세요? 김원봉 선생님은 의열단으로 테러와 암살 활동을 주로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30년대가 되면 무장독립운동으로 노선을 바꿨다 그랬죠. 이미 나선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의열단은 더 이상 테러 단체가 아니라 이제 무장독립운동으로 노선을 바꾼 다음이죠.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되고 조소왕, 지청천 등이 봐봐요. 김원봉 선생님 사회주의 계열이고 조소왕 선생님 지청천은 민족주의 계열인데 김원봉 선생님의 지청천 장군이 지금 가입을 하니까 뭐야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전선입니다. 이것도 통일전선. 알겠어요? 그래서 지청천 등이 참여하여 난징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조선이 앞에 들어가요. 왜? 김원봉과 조수왕 선생님은 김원봉 선생님은 사상의 스펙트럼에서 여기 봐봐요. 선생님 사상의 스펙트럼을 그리면 이게 좌파, 여기가 우파, 여기가 중도. 그러면 지청천 선생님은 이쯤에 있어요. 중도 우파인데 약간 우쪽에 가까운 중도 우파. 김원봉 선생님은 여기 있습니다. 중도의 좌파, 중도 좌파. 조수왕 선생님도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조수왕. 그러니까 이쯤에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서 앞에 조선 민족 혁명. 여기서 얘들아 조선과 혁명은 둘 다 사회주의 냄새가 강하잖아. 가운데 민족이 하나 들어있잖아. 그치?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느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외우려고. 선생님이 정말 이 뜻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도 많은 비슷비슷한 이름의 단체가 나오니까 정말 컨퓨징 하다고 하도 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 얘기를 외우기 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혁명당, 한국민족혁명당. 한국도 들어가. 오케이? 그럼 한국민족이면 이게 민족주의 계열 느낌이고 사회주의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 감 잡아야 돼. 뭐야 이거? 통일전선이구나. 여기 다 있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다 있구나. 오케이? 중요합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요? 김원봉, 조소왕, 지청천이 들어있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이 중국 관내 여기 조선민족혁명당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옵니다. 여기. 조선민족혁명당은 나오죠. 민족주의와 바로 말해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단체가 협력해서 결성한 우리나라 국내가 아닌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이러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구의 임시정부 계열은 안 들어있어요. 하지만 김구 세력은 임시정부 고수를 주장하며 처음부터 조선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소왕,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계 일부 인사들은 노선 갈등이 일자 또 탈당했지. 하지만 어쨌든 탈당하기 전까지 최대 규모의 뭐였다?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하지만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애가 다음에 타이틀로 나왔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별표하세요. 나나나나나나나 별표하셔야 됩니다. 사진도 중요해요. 사진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원봉 선생님만 이렇게. 제목이 뭡니까? 조선의용대. 앞에 또 조선 붙었잖아요? 냄새가 좀 나죠? 얘 사회주의 냄새가 강하겠구나. 왜요? 김원봉 선생님 나옵니다. 1937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은 중도 좌파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이듬해에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이 연맹 산하에 무장조직으로서 발표하셔야죠.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그럼 봐봐요. 보세요. 선생님 같이 봅니다. 여기 1935년에 중도 우파 세력들이 들어있는 조선민족혁명당이 나오지. 그다가 중간에 나갔지 민족주의 계열들이. 민족주의 계열이 나오고 37년에는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중도 좌파들만 데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대가 38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요. 조선의용대는 조선의 좌파들로 구성된 거지만 지원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또 받아요. 왜냐면 중국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훨씬 잘했어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찍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일본어를 훨씬 더 잘하고 일본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특성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인 포로를 잡았을 때 일본인 포로 신문은 대부분 조선 출신의 독립군들이 하는 겁니다. 신문, 포로 신문, 후방 공작 활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후 많은 대원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펼치고자 봐봐요. 처음에는 국민당의 지원을 받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의용대는 중도 좌파라고 했잖아. 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보단 누가 더 편해? 공산당이 더 편하겠지. 사상이 어느 정도의 일치를 갖는. 그래서 나중에 그러나 이후 그랬잖아. 이후 많은 대원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펼치고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관내 없어요.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화북지방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국이면 여기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봅시다. 그 만리장성 안쪽이 뭐가 되는 거야? 아래쪽이 중국 관내가 되는 거고요. 중국 관내 위에가 만주인데 만주 쪽 화북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화북 아니야.
여기 그냥 만주합시다. 중국 관내에서도 화북이라고 말하면 황하강 북쪽이니까 좀 더 북쪽. 중국 관내에서도 중국 관내. 여기 화북. 좀 더 북쪽에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봐봐요. 써줄게요. 이후 많은 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봐봐요.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았잖아. 그런데 대부분이 화북으로 옮겨야 돼. 그럼 중국 국민당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조선의용대 우두머리인 김원봉 선생님과 플러스 간부 몇 명은 남았어요. 중국 관내에 남쪽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조선의용대를 어디로 보낸 거야? 화북지방으로 보낸 거야. 조선의용대 대부분. 그러면 중국 국민당 쪽에서도 우두머리가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이 떠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은봉 선생은 자기가 스스로 인질로 남아있었죠. 안 올라가고. 그래서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화북지방을 하고 김은봉과 간문 몇 명만 중국 관내 남아있었기 때문에 김은봉은 끝내 자기는 마지막에 가려고 했거든요. 공산당 쪽으로 못 갑니다. 전쟁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못 가고 이 아래 누가 있습니까? 중국 관내 아래 김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구가 있어서 결국 김은봉 선생은 못 가고요. 1940년대가 되면 김구의 임시정부랑 김원봉 선생님이 연합을 합니다. 자기의 주력 부대는 다 화북지방으로 보내놓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대부분이 화북지방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면 화북지방에, 선생님 봐봐. 화북지방에도 독립군 세력이 있어. 근데 조선의용대 세력은 중국 아래쪽에서 올라온 애들이잖아. 그러면 화북지방에서 원래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무장 독립 세력한테는 조선의용대는 딴 데서 온 애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도층은 누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놓고 왔잖아. 우두머리를.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이 화북지방에서 원래부터 활동하던 무장 독립 세력 밑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게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미친 날부터 자 뭐가 된다고 그게?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돼요. 40년대.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의용대야. 조선의용군은 아까 말했지만 30년대 후반에 김원봉 선생을 남쪽에 두고 대원들 대부분이 화북지방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화북지방의 무장독립 세력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조선의용군도 중요해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40년대 나올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북한 인민군의 전신이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일단 조선의용대까지만 보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1935년 김원봉의 의열단과 조수왕 지청천 선생님들이 합쳐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지. 통일전선이야. 그러다가 민족주의 계열이 빠지고 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어서 38년에 산해 무장 세력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 후 김원봉 선생은 남고 조선의용대 주력 부대는 다 화북지방 중국 공산당이 있는 화북으로 떠난다. 김원봉은 끝내 못 떠나고 40년대 김구와 연합한다. 오케이. 우리 책에는 어떤 독립운동가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광심 선생님이 나왔네요. 중국 대륙을 누빈 여성 독립군 오광심이라고 나왔네요. 1910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남만주에서 자란 오광심은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임시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남편이자 조선혁명군 대표였던 김학규와 함께 난징으로 갔다. 35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부녀부 차장으로, 36년에는 난징의 대한애국 부인의 간부로 활동했다. 오광심은 40년 6월 충칭에서 결성된 한국혁명여성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립될 때 여군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중국 안후이, 허베이, 산둥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48년 4월 귀국했다. 정부는 77년 오광수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사했다. 여기 선생님이 계시네요. 다음. 이제 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로 가기 전에 여기 보세요, 이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충칭의 위치는 아셔야 됩니다. 충칭.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부터 45년까지 머물렀던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건 상하이 여기지. 바닷가에서 31년에 상하이가 먹히고 32년에 떠나지. 그래서 떠돕니다. 항저우 갔다가 전장 갔다가 우한 갔다가 창사 갔다가 광저우 갔다가 류저우 갔다가 치장 갔다가 충칭에 적응하는 겁니다.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아까 38년에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가 여기 우한 여기서 만들어지고 대부분을 위로 보낼 겁니다. 화복지대로. 자, 일단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이후 일본의 탄압과 간섭이 심해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2년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로 근거지를 옮겼다. 김구동은 35년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이름 봐보세요. 어때요? 한국국민당이잖아요. 민족주의 되면서 밖에 안 나오죠, 여기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에요. 정부가 있으면 여당이 있잖아.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 이름이 한국국민당입니다.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재정비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이탈한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은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더불어 자 이제 여기에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에 누가 들어갑니까? 조소왕 선생, 지청천 선생이 들어가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이었습니다. 37년 일이고요.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1940년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에 참가한 3당이 합당하여 김구를 위원장으로 한 예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을 한국국민당에 오시면 안 돼요. 40년에는 뭡니까? 이거 외우세요.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죠. 한국독립당.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은 한국독립당입니다. 이 한국독립당은 지청천과 조소왕 선생이 다 있게 있는 겁니다. 3당이 합당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주친 것만 40년 김구 한국독립당. 자,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충칭 위치 알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중요하지? 1940년 충칭 지청천 총사령관 한국광복군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광복군은 별 한 임 없고 왜?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여기를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광복군 중요합니다. 1940년 연도 기억하세요? 한국광복군이 나오네. 1940년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 그럼 봐봐요. 정부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여당은 한국독립당, 군대 이름은 한국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이어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체제가 쭉 바뀌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집단 지도체제 갔다가 근데 이제 해방 전에는 주석제죠. 김구 주석제. 김구가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 자, 한편 여기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얘기고요. 조선민족혁명당의 중심이 된 좌익 통일전선인 조선민족전선연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 산하단체가 뭐였어? 이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였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김원봉 선생이 만든 조선의용대야. 근데 조선의용대는 다 갔잖아, 위로. 근데 왜 얘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단 말이 나와? 김원봉 선생이 참여해서 그래요. 못 올라가잖아. 주력 부대는 다 올려보내고 김원봉과 지도자 몇 명이 못 가는데 이들이 못 가고 어디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김구랑 김원봉이 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1942년에는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민족전선연맹 측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임시의정원이면 지금의 뭐 임시국회쯤 되겠죠.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화북지방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 일부도 못 갔어. 못 가는 애들 마지막까지. 못 간 일부도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죠.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익 통일전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야, 이 좌파가 들어가는 게 이제 김원봉 선생과 지도자 몇 명과 일부 세력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보세요.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 사진. 한국 광복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 여기 보시면 한국국민당 35년의 김구, 조선민족혁명당엔 일단 김원봉과 조수왕 지청천 얘네는 민족주의 계열에 가깝다 그랬지. 민, 사, 당연히 김구는 민. 그러다가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수왕과 지청천이 빠지고 김원봉이 의열단 계열만 조선민족조선연맹을 만든단 말이야. 조선민족혁명당 중도 좌파 여기에 이제 소속 부대가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수왕 지청선 선생님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조수왕과 지청천이 여기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3당이 국민당, 독립당, 혁명당이 한국광복운동단 전합회를 만들지. 그러다 다시 3당 합당해서 40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 독립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드디어 나오네요. 쓰리봉 중에 누구? 두봉. 제일 늦게 나오죠? 원봉, 세봉, 두봉.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잖아.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로 올라갔다 그랬지. 근데 이미 화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 세력이 있다 그랬지. 걔가 바로 김두봉 선생님이 이끄는 무장 독립 세력인 겁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뭐로? 조선의용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남한은 한국광복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남한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이고요. 조선의용군은 북조선, 북한의 인민군의 전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남북한 정규 부대의 어떤 초창기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남쪽에, 북쪽엔 조선의용군. 그래서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선의용군은 아까 말했듯이 화북지방에 있습니다. 화북지방.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의용군은 김두봉. 오케이. 쓰리봉 중에 원봉, 두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나중에 여기 보시고 자, 여러분이 안 보고 노트에다가 이거를 쭉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게 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앞에서 1930년대부터 40년대 초까지 쭉 봤으니까 이제 40년대를 볼게요. 40년대는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목은 6-2 광복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연표를 보시면요. 여기 연표 항상 이렇게 옆에 나오지. 41년부터 45년까지의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나오죠.
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나옵니다. 이 건국강령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2년에 조선 독립동맹, 43년에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그 다음에 8.15 회복, 광복인데, 자, 일단 하나씩 다 나온 대로 볼 건데, 우리는 앞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로 한국광복군을 봤잖아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진 건 1940년이었죠. 1940년 충칭에서 지청천 장군을 충칭 지청천 치읓이 치읓입니다. 장난 아니죠? 충칭 지청천. 오케이. 이 한국 광복군의 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의 활약. 41년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을 하죠. 미국의 하와이를 하면서 시작된 전쟁을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선생님 발음이 안 되네요. 태평양 전쟁. 이응 받침이 3개나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 깜장색 글씨로 더 진하게 나왔잖아. 선생님, 이런 게 왜 이렇게 붉은 글씨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었어. 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쭉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임시정부가 활동을 해왔잖아. 물론 임시정부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적도 있었지. 인원들이 다 나가고 없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쭉 뭘 유지한 거야? 독립의 의지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무장단체인 한국광복군 역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했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대선전포고도 우리가 정식 군대의 어떤 입장에서 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우리도 너희랑 여기 전쟁을 선포하고 너희를 적군으로 규정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합군과 당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면 봐봐. 한국광복군이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적어도 한 국가, 정식 국가의 이름으로 2차 세계대전에 활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본토는 일본에 점령당했지만 우리는 임시정부란 정부를 만들고 산하 군대를 만들고 정식의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차후에 독립됐을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3년에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 대원을 파견했다. 그러면 영국군은 왜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의 습성을 잘 알고 일본의 작전에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인 포로를 잡거나 했을 때 그 신문을 우리가 잘 했겠죠. 아무래도 영국 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본에 대해서 잘 알겠지. 연합군 중에서도. 여기 나옵니다. 일본군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일본어로 된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실 이 당시 2차 대전 당시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일본이 점령했잖아요. 일본군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 일본어로 된 어떤 전단들을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이렇게 한국광복군 자체는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였다? 가로하세요. 선전활동, 정보 수집, 일본군 포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도 그게 일본어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일본어 암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훨씬 더 잘 해독하겠죠. 이런데 이런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한국 광복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함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을 때 우리가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한국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를 중국에 주둔한 미국 전략 첩보국, 미 전략 첩보국 OSS의 특수훈련을 받게 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강북군이 본토에 있지 않잖아요. 중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있잖아. 한계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바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 힘으로 조선의 땅, 한국 땅에 들어가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게 목표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직접 들어가려면 군사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얘기야. 제대로 된 군사훈련. 그래서 미 전략첩보국 OSS의 특수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 OSS도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들어가도 한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조선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조선인들이 주축이 돼서 들어가면 얘네들 편하겠지. 근데 문제는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미 정보국과 얘네들 이 전략특보국 소속이랑 그다음 미 국방부 소속이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본토에서 얘네가 전쟁을 끝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을 때 원자폭탄을 쏘기로 한 거 아닙니까? OSS는 한참 여기서 중국 본토에서 이제 우리나라 애들 훈련시키고 있을 때 본토에서는 원자폭탄을 그래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자마자 아직 예상 안 했어. 이때 여기 얘네들과 독립군은 그랬을 때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OSS가 열심히 훈련시킨 우리 강복군이 못 들어갔어.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바로 패강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당시에 유럽 전선 있죠. 2차 대전에 태평양 전선 말고 유럽 전선은 히틀러가 먼저 죽고 먼저 항복을 했어. 근데 유럽 전쟁은 먼저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소련은 당시 연합군이었습니다. 유럽 전쟁을 끝냈잖아. 히틀러 죽고 유럽 전쟁이 끝나니까 걔는 이제 어디만 남았어? 적군이 일본만 남았지.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남은 적군은 일본뿐이니까 소련군이 다 어디로 밀려 내려온 거야? 일본군이 있는 대로. 그게 어딥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한국 강북군은 한국에 못 들어갔는데 일본이 먼저 왔어요. 소련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본토에 나와 있었던 미군이 먼저 들어왔고 이제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OSS의 특수훈련을 받을 때는 꿈을 꾸고 있었지. 우리가 한국 땅에 들어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지 라는 꿈을 꾸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것. 임시정부는 훈련을 마친 요원을 중심으로 국내 들어가려고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을 계획했다. 근데 접속사가 불안하잖아. 접속사가 뭐야? 접속사가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라고 나오잖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더라도 그러나라고 나오면 이거 뭔가 틀어지겠네? 라는 감을 잡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사에서 그러나입니다. 막 앞에 좋은 얘기가 나와. 우리 예전에 보면 뭐 대동법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으나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지? 탄관오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마지막에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이렇게 그러나가 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1945년 8월 20일 8월 20일로 계획됐는데 일본이 항복한 건 15일이야. 20일로 계획된 국내 침공작전은 그 직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if는 없지만 if를 달고 싶죠. 만약 국내 정진군의 국내 침공작전이 8월 10일이었다면 15일 전후 5일 전이었다면 이런 if를 달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지. 왜? 계속 말하지만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OSS 특수훈련 드디어 3개월간 제1기 50명의 OSS 특수공작훈련이 끝났다. 나는 무전기술 등의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국내로 침투하여 모든 공작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을 얻었다. 제1기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도 대만족하여 즉각 국내로 침투 주식 계획을 작성했다. 이 사람의 일기죠. 한국광복군 제2대, 제2지대 간부들과 미국 OSS 대원들, 이번 딱장군이 보이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자, 다음.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여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한국광복군이 나왔으면 이건 남한이니까 이제 북한을 봐야겠죠? 북쪽입니다. 조선의 지금 인민군대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봤었지.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은 남고 나머지를 다 화북지방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는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조직을 개편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 산하의 부대 이름입니다. 팔로군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가 한국광복군이듯이 조선공산당의 산하부대가 팔로군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타이항산 전투, 후좌정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맞섰다. 자, 지금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과 구별하세요. 이거 지금 40년대로 넘어온 겁니다. 타이항산, 후좌장은 이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의 연합인 겁니다.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름을 바꿉니다. 예를 기억하세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한국광복군과 더불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군이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다시 그랬지만 이 중국 관내에서도 북쪽이 화북지방, 이 아래쪽이 중국은 이래요. 화북, 화중, 화남 이렇게 되죠. 화북지방, 화중지방, 화남지방.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강 북쪽이 화북, 아래 화중, 화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북, 화중, 화남은 다 중국 관내입니다. 알겠죠? 얘네가 다 중국 관내입니다. 저 위에 그러면 이 만리장성 바깥쪽을 우리는 만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는 중국 관내 북쪽입니다. 지우개가 왜 안 들어 먹을까요? 오케이. (1942년) 조선의용대와 한인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민족 통일전선을 지향하는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고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기서 말하면 조선독립동맹이 나옵니다. 조선독립동맹 41년에 이건 42년에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우리나라 연안이죠. 예난에 자리 잡은 조선독립동맹은 44년에 들어 임시정부와 서로 서신을 교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김두봉을 비롯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원군의 핵심 인물들은 광복 후 어디로 갑니까? 얘들은 북한 정권 수립에 가죠. 그래서 조선의원군이 북한인민군의 전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42년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그래서 이제 다 나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원봉, 두봉, 세봉까지 담장에 항해 선전 표어를 쓰는 조선의용군 대원.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나오면 40년대예요. 조선의용대가 나오면 30년대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41년에도 조선의용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라는 말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지? 올라왔으니까 주력 부대가 대부분이. 그래서 얘네가 조선의용군을 만들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은 40년대를 기억해 주세요. 조선의용군 하면은 김원봉이 아니고 김주봉입니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조선의용군은 김두봉.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지 않죠? 자, 뭔 이렇게 동맹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얘들아, 여기까지는, 자, 다 중국이야. 여기 줄을 딱 쳐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쭉 했던 부분들은 다 중국이야. 중국 관내든 만주든 만리장성 바깥쪽이든 만리장성 안쪽이든 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무장독립운동 세력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건국동맹부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 알겠죠? 국내. 자, 국내에는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또 너무도 큰 한 획을 그었던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누구?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나오시죠? 자, 나오시죠. 선생님 막 존경만, 막 존댓말 쓰고 있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여운형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님까지 붙죠. 선생님이 김구 할 때 김구 선생까지만 붙일까? 자, 여운형 선생님이 나오시죠. 국내 형광펜 여운형. 국내에서 활동하던 여운형은 광복을 1년여 앞두고, 그러니까 광복을 2년 앞뒀으니까 44년이겠죠? 좀 44년에 비밀리에, 자,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했다. 아, 중요합니다. 여운형 발표하시고요. 조선 건국 동맹 발표하시고요. 44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국내에서. 자, 여운형 선생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가 그랬잖아. 여기 우파, 좌파, 중도파. 그럼 아까 선생님이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 있대잖아요. 이쯤에, 그치? 이쯤에 있다 그랬지? 중도좌파쯤 된다면, 여운형 선생님도 사회주의자지만 여운형 선생님 이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중도에 가깝죠? 좌파, 여운형, 이 정도의 우리 김원봉 선생님, 이 정도의 여운형 선생님. 사실, 당신은 좌파라고 하기가 힘든 게, 내가 사상의 스펙트럼을 확실히 좌파, 난 사회주의자야, 공산주의자라고 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민족주의의 좋은 점, 사회주의의 좋은 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신뢰가 되는 일. 좌파든 우파든 독립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 아니 조선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아우른 역시 뭐다? 민족연합전선이었으며 뭐가? 조선 건국동맹이 중앙조직과 더불어 전국 10여 개 도의 지방조직을 갖췄다. 굉장히 큰 조직이었구나. 비밀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워낙 연호 선생님이 그 신앙이 좋았어요. 당시에. 자, 봐봐. 광복 즈음에 내노라 하는 어떤 민족 지도자들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이 계시고 근데 문제는 김구 선생님은 해외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이가 없지만 이승만도 있잖아. 걔는 더 멀리 있지. 걔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잖니. 미국에 있잖니. 그리고 여운형이야. 근데 누구만 국내에 있습니까? 여운형 선생만 국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김구, 이승만, 여운형 이 세 사람 중에 사실 해방된 조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를 만들고 권력을 잡을 사람은 여운형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나중에 한국 현대사를 하다 보면 이승만이 미국과 함께 돌아오면서 이승만과 붙은 애들은 다 죽어요. 암살당하고 총맞고 어떻게 죽습니다. 여운형 선생님 죽을 거고 김구도 암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이승만만 남죠. 남쪽에. 북쪽에는요. 김일성은 사실 독립운동사에서 너무 피람이기 때문에 못 떠요. 사실 북한에는 김일성이 나이가 어리고 독립운동사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했기 때문에 업적이 많지 않아. 그 다음에 걔는 다 서름을 넘어갔잖아. 말 그대로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 본토, 북한 안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북한이랑 가까운 만주에서 했던 양세봉 선생님, 물론 양세봉 돌아가셨구나. 김두봉 말고도 쟁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누가? 김일성이 권력 잡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싹 다 죽이고 권력 잡고 이렇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이. 자 어쨌든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이 있었다. 조선건국동맹은 일본의 패망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장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자 대한민국 수정부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한계가 있던 건 뭐냐면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지? 하지만 조선건국동맹은 너무 좋지. 국내 안에 있으니까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무장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국외 민족운동 세력과 연계를 깨어였다. 그 결과 중국 화북의 조선 독립동맹과는 연계를 맺는 데 성공했고 기억납니까? 김두봉? 연계를 맺는 데 성공하고 충칭의 임시정부와 그러니까 화북의 조선 독립동맹 충칭의 임시정부와도 연락하기 노력했다. 이게 가능한 게 이때는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떠나서 일단 조선 독립이라는 게 가장 큰 화제니까요. 그 다음에 나훈아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가리지 않았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분은 누구나 모든 양쪽 진영에 다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자, 누가 나오나요? 처칠, 루즈벨트, 장제스가 나오네요. 연합국이지, 연합국. 2차 세계대전에서 우위를 차지한 연합국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지네가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담을 열었다. 43년에 전쟁 끝나기 이전 전부터 전쟁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지.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여기서 보면 봐봐요. 중국의 정상이 누굽니까? 장제스잖아. 대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장제스가 중국의 정상이었죠. 중국 국민당이.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이집트에 모여 카이로 회담을 개최했다. 얘가 중요해. 우리가 이제 카이로 회담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은 붙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연패에서도 여기 보시면 43년 카이로 회담이 한국사에서 중요하게 나온 거. 우리나라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로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싸우기로 뜻을 모으고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 즉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된 회담이 43년 카이로 회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카얄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카이로에서 처음 우리나라 독립 얘기를 하고요. 나옵니다. 이제부터. 하다가 45년이 되면 이번에는 미국, 영국, 중국 대신 이제 소련이 들어가 있죠.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만나 얄타지 카얄포의 카얄포랬지. 얄타 회담에서는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등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 같은 해 7월 26일 독일 항복 이후에 개최된 포츠담이지. 포츠담 회담에서는 사실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안 나오는데 포츠담 회담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이때도 살짝 언급됐을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 우리나라 독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이로 최초로 한국 독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국내 정말 중요했어. 조선건국동맹 국내 여운형 44년 조선건국동맹 오케이. 이제 전쟁을 끝낼게요. 2차 세계대전을. 그 전에 뭐가 나오나요? 오케이. 아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본다고 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건국강령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꿈이라고 나오는데 중일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자,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한 37년에 있었고요. 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게 41년이고요.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은 일본이 연합국에 패할 것을 예상하고 건국강령을 제시했다. 그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1년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중요하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여기 지금 보면 조수왕 선생은 민족주의 계열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지청천과 조수왕 다 민족주의 계열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이 조수왕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현대 2022년에 얘기하면 아마 극접하라고 말할 겁니다. 극접하. 공산주의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와 이건 너무 혁신적입니다.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을 실현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이념이다. 잘 안 와닿죠? 여기에 보면 봐봐요. 지금 뭐랬어?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이야. 당시 조성 선생님은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에 얘기했어. 그게 교육의 균등이야. 대학까지 무슨 경제의 균등? 주택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니? 저 공산주의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민족주의자이셔. 지금보다 훨씬 더 2023년의 복지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는 자 먼저 정치의 균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 여기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정치의 균등. 정치의 균등. 당. 토지와, 나보시오. 경제의 균등이에요. 토지와 중요 산업의 규교화. 그런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거 공산주의자 이렇게 말하겠지. 그 다음에 무상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의 균등이죠. 담겨있다. 조선 독립동맹은 스스로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지방단체를 규정하고 조선민주공화국 건설을 표방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봐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조선 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당시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을 보면 똑같죠. 보통선거, 국민기본권, 남녀평등,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 분배, 의무교육 다 내용은 비슷해요. 또 여기 본토에 있었던 우리나라 본토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 건설을 자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 농민 합친 말이죠. 노동 대중을 해방하겠다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주의 계열이라면 조선 독립동맹의 사회주의 계열이라면 조선 건국동맹은 연합입니다. 알겠죠? 여러 건국강령은 좌우 합작의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이라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얘네가 사회주의 계열이고 얘네가 민족주의 계열이지만 서로 뭐 했어요? 연합하고자 했잖아요 이때 다. 아니 이대로만 됐으면 분단이 안 됐겠죠. 좌우 합작의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이라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어쨌든 공통점은 다 뭐야? 공화정이죠. 시민의 이유 쭉 공화정이죠. 민주공화제를 선택하고 자유경제와 균등이념에 자유경제와 균등이념 야 이거 참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했어요? 토지와 중요산업의 국유화야. 토지의 국유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야. 대기업의 국유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자유경제예요? 모든 토지를 국유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중요산업, 중요한 토지, 대기업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앞서 나가, 더 잡아줘 이게 현대보다.
균등이냐면 조화를 꾀한 대한민국 헌법으로 개정됐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목이 건국강령에 담긴 민주공화국이니까 이 경제와 교육은 두고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정치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죠? 네, 보통선거의 초안민주공화국. 여기도 보면 조선민주공화국. 그죠? 여기도 민주주의 원칙이 건강한 공화국. 그래서 다 공화국. 그걸 공통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올 거야?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겠죠. 우린 지금 남한에 살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상 선생님의 선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봐요. 세 개의 건국강령이 모두 나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 잘 봐. 여기 봐봐. 독립동맹은 어디 있어? 화북지방. 건국동맹은 본토에 있는 거야. 가운데 도시만 달라.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그지? 독립동맹은 중국, 화북지방. 건국동맹은 서울. 선생님,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이 정도가 아시고. 대한민국 정부는 안 헷갈리죠? 이름이 완전 단순한? 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대생산기구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 대규모의 농, 상, 기업과 도시공업구역의 공영적 주요 건물과 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중등기업은 사용한다. 그러니까 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유화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교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까지를 본 겁니다.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며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삼균 제도에 대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입니다. 해서 우리가 쭉 했던 거 여기 한번 231페이지를 한번 해보세요.